현재 한국에서 각종 민폐짓을 벌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조니 소말리라는 유튜버가 큰 화제입니다. 그리고 그의 민폐짓에 대한 한국인들의 대응에 전 세계가 큰 충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한 일본인은 일본인들과는 다른 한국인들의 대응에 경악을 하며 분석 글을 작성했고, 이 글은 전 세계적인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인들만이 보여줄 수 있고 또 보여준 모습은 대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출신의 하나라고 합니다. 저는 일본 출신이지만 미국에서 대학교를 나왔고 직장도 미국에서 다니기에 생활 반경은 아예 미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미국에서 자리 잡은 일본인들을 찾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일단 일본은 섬나라다 보니 일본인들은 다른 나라로 가는 것에 대해 매우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영어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까지 있거든요. 결정적으로 미국에는 재팬타운이 없는 것과 같이 일본인들은 단합이 전혀 안 되기에 일본인들에게 해외 유학의 난이도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죠. 제가 그럼에도 용기를 내서 미국으로 건너간 것은 그저 일본이라는 나라가 싫어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국인 일본이 싫은 이유는 요즘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유튜버 조니 소말리에 대한 일본인들의 대응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는 한국과 일본에서 민폐짓을 일삼았고 거기에 대한 양국 국민들의 반응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거든요. 일단 제가 소말리를 처음 알게 된 건 2023년 8월이었습니다. 저는 오사카 출신으로 오랜만에 고향인 오사카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웬 흑인 유튜버 한 명이 호텔 건설 현장에 무단 침입한 걸로 모자라 직원들의 퇴거 요청조차 무시한 채 조롱의 의미를 담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언급하며 후쿠시마를 반복해서 외쳤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처음 알게 된 그는 곧 매우 유명해졌죠. 왜냐하면 그는 일본에 머물면서 각종 민폐 행동을 저지르며 일본인들을 괴롭혔거든요. 소말리는 레스토랑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며 엄청나게 큰 음악을 트는 민폐짓을 한다든지 여성들에게 성적인 농담이나 신체적 위해를 가하려고 한다든지 정말 각종 극악무도한 민폐짓을 벌이며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서 여러 뉴스나 SNS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극단적인 개인주의를 보여주는 일본인들은 소말리에게 괴롭힘을 당해서 울고 있는 여성이나 만원 지하철에서 후쿠시마 사고와 히로시마 원자폭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조롱을 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항의도 하지 못했고, 그럴수록 조니 소말리는 일본에서 더욱 활개를 치고 다니며 더 심한 행동들을 하곤 했죠. 저는 이러한 일본인들의 무기력하고 비겁한 면모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일본인들은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대표적인 사람들로, 아마 조니 소말리가 약해 보이거나 여자였다면 일본인들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을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는 건장한 흑인 남성이고 또 다른 일행들과 무리지어 다닌다는 이유로 일본인들은 그에게 겁을 먹고 찍소리도 못한 거였죠. 제가 일본을 떠난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일본인들은 마치 대단한 권위라도 있는 척을 하지만 결국 나서야 할 때 침묵하는 겁쟁이일 뿐이거든요. 그렇게 조니 소말리는 몇 달 동안 무기력한 일본인들을 괴롭히는 콘텐츠를 진행하며 많은 수익을 얻었고 일본을 떠나게 되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가 이번에 향한 행선지는 바로 한국이라는 소문이 나돌았거든요. 제 일본인 친구들은 SNS에 조니 소말리가 한국에 간다는 소식을 공유하는 것을 보니 소말리의 한국행은 일본에서 엄청난 화제가 된 모양이었는데요. 그리고 조금 확인해보니 일본인들은 한국에 간 조니 소말리가 일본에서보다 훨씬 더 강력한 민폐짓으로 한국인들을 괴롭혀주길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본인들도 그를 어찌하지 못했으니 겁쟁이 한국인들도 마찬가지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며 그의 괴롭힘을 그대로 받아내야 할 거라며 비웃고 있었죠. 하지만 제 의견은 일본인들과는 달랐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오랜 시간 동안 생활했고 대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많은 한국인들을 마주쳤거든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일본인들과 비슷하면서도 아주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일본인들처럼 평소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배려심 깊은 사람들이었는데, 일본인들과는 다른 점이라면 이들은 나서야 할 때는 반드시 나서는 정의로운 사람들이었거든요. 심지어 한국 남성들은 의무적으로 2년간 군복무를 해야 할 뿐더러 키와 골격 등의 체격 조건도 일본인에 비해 월등하기 때문에 저는 소말리가 한국에서만큼은 제대로 된 민폐짓을 할 수가 없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소말리는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입국을 하자마자 정말 상상치도 못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는 한국에 오자마자 위안부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키스를 하며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건 그저 동상일 뿐인데 왜 그렇게 과민 반응하냐. 이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돈을 받고 일을 한 여성들이다라며 비난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거든요. 당연히 일본 전역은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일본인들은 한국에 관심이 없는 척을 하면서도 뒤로는 왜 이렇게 한국 일에 관심이 많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본인들은 소말리가 드디어 맞는 말을 한다며 언제 그랬냐는 듯 그를 응원하는 반응을 보였거든요. 사실 저는 일본에서 학교를 다니며 다른 일본인들처럼 위안부는 피해자가 아닌 자발적으로 일한 여성들이라고 배우게 되었지만 일본에서 벗어나 국제시민으로 살고 있는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위안부 문제가 한국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알고 있고 이건 소말리가 선을 한참 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소말리가 일본에서 히로시마 핵폭발에 대해 조롱하며 관심을 구걸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국인들은 그에게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일본 대중들의 생각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더군요. 그의 방송을 시청하던 몇몇 한국인들은 실제로 평화의 소녀상으로 찾아갔고 그가 추가적인 조롱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경고했거든요. 또한 다시 한번 이런 일을 벌이면 그때는 경고로만 끝내지 않겠다는 살벌한 주의까지 주고 갔죠. 그는 원래라면 관심을 끌기 위해 더욱 강력한 조롱을 했겠지만 직접 찾아온 한국 남성들의 큰 키와 체격, 그리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고 여긴 일본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한 모양이었는데요. 일본인들은 그러한 조롱을 들어도 그저 누군가는 나서주겠지라고 생각하며 땅만 쳐다보고 있었지만 한국인들은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었고 소말리는 한국과 일본의 크나큰 차이에 꽤나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결국 그는 황급히 자리를 옮기며 다른 타겟을 물색했죠. 저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적극적인 태도에 역시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만났던 한국인들은 하나같이 이러한 정의로운 모습을 보여주며 극한의 개인주의에 찌든 미국을 빛나게 해주고 있었거든요. 일단 미국은 겉으로는 안 그런 척을 하지만 인종차별이 꽤 만연해 있는 나라인데요. 특히나 동양인에 대한 차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종차별을 대하는 한국인과 일본인들의 차이는 매우 극명했죠. 일본인들은 인종차별을 당해도 바보 같은 미소만 지을 뿐 감히 대응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데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완전히 달랐어요. 아니, 한국인들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특이한 모습을 보이곤 했죠. 한국인들은 자신을 욕하는 건 참아도 자신의 동료들을 욕하는 것은 절대로 못 참았거든요. 한국인들은 길을 걷다가도 차별이나 푸대접을 받고 있는 같은 국적의 한국인들을 보면 백이면 백 발벗고 나서 도와줬고 그럴 때면 한국인들의 기세에 눌린 인종차별자들은 오히려 겁을 먹고 황급히 제 갈 길을 가곤 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인 노인들의 경우 더욱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곤 했어요. 이들은 연로한 나이임에도 눈빛만은 그 누구보다 빛났고 동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하는 상황에 절대로 그냥 참고만 있지 않았거든요. 저는 한 번은 바보 같은 미국 놈들에게 둘러싸여 조롱을 당하는 차별을 당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를 본 한국인 노인이 금방이라도 이들을 때려눕힐 기세로 맹렬한 항의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칫하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는 제 생각과는 달리 이들 중 몇몇은 한국인 노인에게 덤벼들려고 하다가도 다른 일행이 할아버지가 쓴 태극기 모자를 보고는 그는 한국인이다라고 말한 순간 이들 모두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꽁무니를 빼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어떻게 할아버지 한 명이 멍청한 인종차별자 놈들을 말 한마디로 제압할 수 있단 말인가요? 저는 한국인 할아버지께 도움에 대한 감사를 표하면서도 도대체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한국인 할아버지는 놀라운 대답을 건네오더군요. 고마워할 거 없어. 나는 약자를 괴롭히는 놈들만 보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거든. 이건 아마 나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인들도 비슷할 거야. 그리고 저런 약자에게만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한 한심한 놈들은 꼭 한국인들을 무서워하곤 하더라고. 왜냐하면 예전에 LA에서 흑인 폭동이 일어났을 때 미국 경찰조차 한인타운 지역을 포기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마을을 지켰거든. 한국은 2년간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해야 하는 징병제 국가로 군대를 다녀온 우리는 가족과 친구들을 지키는 법을 그 누구보다 잘 알지? 그때의 역사도 그렇고 한국인들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도 싸우는 독종들이니까 저놈들이 그대로 내뺀 거야. 저는 한국인들의 정의로운 모습과 행동력,
그리고 불의에 맞서 싸우는 강력한 힘을 보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인들의 경우 매일같이 차별을 당하고도 굴욕적인 미소만 지으니 더 놀림거리가 되고 괴롭힘만 당할 뿐이거든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늘 불의에 저항하며 이겨냈고 결국 아직까지도 인종차별이 남아있는 미국에서도 아무도 감히 건들 수 없는 존재가 된 모양이었죠. 아무튼 저는 한국인들만큼은 소말리의 횡포를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고 한국인들은 이번에도 멋지게 위기를 극복한 모습이 너무 대단해 보였습니다. 일본인들의 반응은 조금 다르긴 했어요. 영상을 본 일본인들은 그래봤자 결국 한국인들도 소말리에게 아무것도 못하지 않았냐며 그저 말 한 번 걸었을 뿐인데 이게 일본과 다른 게 뭐냐며 여전히 조롱했거든요. 저는 한국인들을 아예 모르고 있는 이들에게 학을 뗄 뿐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정말로 마음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일본인들은 아예 모르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소말리는 한국인들의 반응에 겁을 먹고 현장을 급하게 벗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듯 보였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아무런 위협 없이 민폐 행동을 하더니 정말로 한국에서도 똑같은 행동을 해도 되는 줄 착각하고 있는 모양이었죠. 그는 일본에서 했던 대로 공공장소에서 허락 없이 여성들을 촬영하기도 했고 어떤 화장품 가게에서는 한국 여자들은 전부 성형을 해서 그런지 똑같이 생긴 것 같다며 무례한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심지어 그는 K-팝은 전부 쓰레기라며 자신은 미국에 있을 때 K-팝 팬들만 보면 때려눕히곤 했고 여기서 만약 방탄소년단 팬들을 보게 된다면 미국에서 했던 대로 똑같이 때려눕혀주겠다며 한국 문화를 비하함과 동시에 협박까지 일삼더라고요. 하지만 역시나 한국인들은 일본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소말리는 일본에서도 비슷한 행동을 하곤 했지만 일본인들은 피해를 입고 울고 있는 여성을 전혀 도와주지 않았고 오히려 소말리와 피해 여성들과는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땅만 보고 걷는다든지 거리를 벌리며 방관한다든지 하며 개인주의적인 면모를 보여줬는데요. 일본인들은 안타깝지만 어쨌든 내 문제가 아니다라는 태도로 피해 다니기 바빴고 그럴수록 소말리는 더욱 일본 곳곳에서 활개를 치고 다니며 민폐짓을 해댔죠. 그런데 한국인들은 제가 미국에서 봤던 것처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일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대응하더라고요. 한국 여성들이 성적으로 희롱당하거나 부적절한 대우를 받을 때마다 한국 남성들은 지체 없이 나서 소말리에게 한국에선 그러한 행동이 용납되지 않으며 왜 남이 나라에서 무례하게 행동하냐며 강하게 몰아붙였는데요. 일본에서와는 달리 한국인들은 영어도 유창하고 몸집도 소말리의 2배쯤은 되어 보였기에 소말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더군요. 또한 다른 한국인들은 소말리가 더는 민폐 콘텐츠를 촬영하지 못하도록 그에게 주의를 주거나 그를 따라다니며 카메라를 가렸는데요. 그래서 소말리는 한국에서 더는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쯤 되자 저는 한국인들의 반응이 궁금해서 소말리의 영상을 찾아보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일본인들은 피해자가 도찰을 당하거나 난데없이 욕을 먹고 신고하면 왜 이런 것 가지고 유난이냐며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지만 한국인들은 하나같이 피해자를 먼저 감싸주고 또 서로 발벗고 나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였거든요. 결국 소말리는 겁먹은 채 도망가는 장면만이 녹화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말리는 이러한 자신의 무기력한 모습이 불만족스러웠는지 마지막 발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한국인들은 자신에게 아무것도 못하는 겁쟁이들이라며 한국의 법은 자신을 털끝 하나 못 건드리게끔 한다며 허세를 부렸거든요. 그는 한국 경찰과 법을 조롱하면서 자신이 한국에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한국 경찰과 법은 자신에게 아무런 처벌도 할 수 없으며 겁쟁이 한국인들 또한 자신에게 아무런 위해도 끼치지 못한다며 큰 소리로 떠들어댔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어까지 조롱하며 한국어는 자신에게 횡설수설하게 들릴 뿐이라며 말이 안 통하는데 도대체 자신이 왜 들어야 하냐며 한국을 무시하기 시작했죠. 결국 선을 완전히 넘어버린 소말리는 한국인들의 인내심을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직접 경험해본 바로는 한국인들은 정말 필요한 때가 아니라면 폭력적인 행동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들인데요. 그러나 갱생의 여지가 없는 소말리에게 한국인들은 겁쟁이 일본인들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인 중 한 명이 한국 여자를 희롱하는 라이브 방송을 하던 소말리에게 강력한 펀치를 날렸고 소말리는 결국 고꾸라지며 얼굴에 부상을 당했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소말리는 체급이 상당하고 군대까지 다녀온 한국 남자의 주먹을 맞으니 큰 충격을 받았는지 한동안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소말리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다음날 계속해서 한국 비하 방송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한번 문 상대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이들은 역시나 다음날 방송에도 소말리를 찾아냈고 그에게 또다시 린치를 가하며 소말리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렸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도 이번에는 소말리가 자신의 위치를 노출하지 않도록 조심했음에도 한국인들은 어떻게든 그의 위치를 찾아내 어김없이 민폐짓을 저지르는 그를 때려눕혔고 결국 그는 도저히 한국에서 방송을 이어나갈 수 없었습니다. 사실 이건 당연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겪은 한국인들은 웬만해서는 적을 만들지 않는 신사적인 사람들이지만 한번 표적으로 삼은 상대에게는 정말 국물도 없거든요. 마치 일본인들은 용기도 힘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적을 만들지 않는 느낌이라면 한국인들은 그래, 너를 위해서 내가 한번 봐주마라는 태도로 계속 참다가 선을 넘은 상대는 아주 묵사발을 내는 느낌이었죠. 실제로 제가 대학생 때도 한국인 학생과 미국인 학생의 싸움이 벌어진 적이 있었는데요. 미국인 학생은 동양인들은 시비를 당하거나 무시를 당해도 가만히 있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한국인 학생을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괴롭혔거든요. 그러나 그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은 모르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한국인 학생은 결국 참다 못해 분노가 폭발해버렸거든요. 문제는 미국인 학생은 키가 190cm가 넘고 복싱 아마추어 대회 입상 경력까지 있을 정도로 강력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한다면 한국인 학생은 너무나도 작고 평범해 보였죠. 실제로 싸움의 처음 양상은 미국인 학생이 압도하는 듯 보였어요. 그는 복싱을 배워서 그런지 계속해서 거리를 조절하며 일방적으로 구타를 하는 듯 보였죠. 하지만 한국인 학생은 군대까지 다녀왔고 근성이라면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맞으면서도 계속해서 거리를 좁혔고 마치 네 주먹이 언제까지 버티나 한번 보자는 태도로 계속해서 달려들면서 미국인 학생을 질리게 했거든요. 결국 처음에는 자신만만했던 미국인 학생은 나중에는 한국 학생의 근성에 공포에 질려버렸고 마지막에는 한국인 학생이 일방적으로 눕혀놓고 패버리는 양상이 지속되었습니다. 복싱 아마추어 대회 입상까지 한 190cm 거구를 말입니다. 미국인 학생은 완전히 걸레짝이 되어 다른 학생들이 말리지 않았다면 두 번 다시 일어날 수조차 없었을 정도로 호되게 당해버렸는데요. 결국 그는 다시는 동양인들을 감히 건들 수 없게 되었을 정도로 동양인에 대한 트라우마까지 생겨버렸죠. 역시나 한국인들은 절대로 건들면 안 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독종 같은 한국인들을 건드렸으니 소말리는 이제야 한국인들은 일본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었구나를 느낀 듯 얼굴이 마치 걸레짝이 되어서야 후회를 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연히 일본 SNS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처음에는 한국인들도 소말리를 어찌하지 못한다며 조롱하던 일본인들이었지만 이제는 한국인들의 놀라운 행동력과 강력함에 혀를 내두르고 있고 심지어 일본 남성은 여자들한테만 강하고 가부장적이지만 한국 남자들은 여자에겐 약하지만 그 외의 사람들에겐 강하다며 일본이라는 나라의 비겁한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이제야 한국의 강자에겐 강하고 약자에겐 약한 대인배적 면모를 인정한 모양이었죠. 하지만 더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인들조차 한국 편을 들었기 때문인데요. 사실 저는 미국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고 그래서 미국인들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이해가 안 갔죠.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나라에 대해 너무나도 자부심이 강한 나머지 아무리 미국인이 잘못한 일이라도 거의 일방적으로 미국 국적자의 편을 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얼마나 좋았으면 미국인들은 한국인들이 폭력을 행사할 정도면 소말리가 100번이고 잘못한 일이 맞다며 손가락질을 했거든요. 또한 이제는 한국은 문화적으로도 일본을 훨씬 능가한 지 오래인지 몇몇 미국인들은 한국의 역사까지 알며 소말리의 행동은 한국의 역사를 고려했을 때 매우 무례한 행동이었다며 일방적인 비난을 이어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국인들의 특성에 대해 아는 사람들이 많아졌는지 한국 남자들은 2년간 의무적으로 군대에 다녀오므로 절대로 그들을 건드려선 안 됐다며 소말리에게 애도를 표하는 네티즌도 있었죠. 그러나 이들은 아직 완벽하게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 정도로 끝낼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한국인들은 여기서 끝낼 바엔 애초에 시작도 안 했다는 태도로 소말리를 영혼 끝까지 털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일단 분명 소말리는 일본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활개를 치고 다녔고 결국 일본은 그를 가까스로 추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소말리에게 오히려 출국정지 조치를 취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정말 이상했습니다. 어째서 자신의 나라에서 민폐를 부리는 놈을 쫓아내기는커녕 오히려 나가지 못하게 한단 말인가요? 그러나 한국은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일단 소말리는 그의 유일한 수익 창출 수단이었던 유튜브에서 정책 위반으로 퇴출당했는데요. 그는 한국에서 유해 콘텐츠와 관련된 조항을 여러 차례 위반하여 결국 더 이상 민폐짓으로 수익을 낼 수 없게 되어버렸죠. 또한 소말리는 여러 차례의 공공장소 소란 및 괴롭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며 한국법에 따라 상당한 벌금,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처지에 놓였는데요. 한국인들은 그의 행동들을 유심히 지켜봤다가 전부 고발 조치하고 있었고, 일본인들과는 달리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한국인들의 의지 덕분에 소말리는 자신이 벌인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그에게 출국 정지 처분을 내린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그의 사건을 조사하던 한국 경찰이 소말리가 약물 사용, 소지 또는 유통에 대한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고, 결국 추가 마약 혐의로 수사를 하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한국에서 약물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외국인은 종종 징역형을 선고받고 추방 및 재입국 금지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약물 관련 혐의는 한국이 이러한 범죄에 대해 가혹한 처벌을 부과하기 때문에 정말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혐의가 유죄로 판정된다면 그는 꼼짝없이 수년간이나 한국의 감옥 속에서 썩어야 하기 때문이죠. 물론 그가 감옥에서 나온다고 해도 그의 미래는 도저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일단 그는 수익을 벌어들이는 SNS 계정들이 전부 정지당했을 뿐더러 그가 한국에서 추방되어 한국 재입국이 영구적으로 금지된다면 다른 인접 국가에서도 블랙리스트로 지정되어 아예 입국이 거부될 수 있거든요. 많은 국가들에서 약물 등의 중범죄에 대한 기소 사실이 있으면 아예 입국조차 거부하고 있고, 또 한국은 영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선진국이므로 그런 한국에서의 유죄 및 입국 금지를 당한다면 적어도 웬만한 아시아 국가에서는 발도 못 붙이고 추방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즉, 소말리는 다시는 이러한 민폐 콘텐츠를 제작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젠 함부로 해외여행도 갈 수가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한국의 법과 경찰은 자신에게 아무것도 못하며 한국인들은 자신의 털끝 하나 못 건든다며 허세를 부리던 소말리는 그의 말과는 정반대되는 처분만 때려받고 완전히 망해버린 것이죠. 일본의 경우 저희의 국가와 문화를 조롱한 존이 소말리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는 한국과 일본은 완전히 다른 국가며 한국을 건들면 온전히 살아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일본인으로서 이렇듯 자신들을 건든 대가를 분명히 치르게 해주는 한국이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저는 그동안 일본에서 키도 작고 왜소한 여자라는 이유로 온갖 괴롭힘을 당했음에도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도 않았고, 오히려 경찰에 신고를 하면 그깟 일로 신고를 하는 건 민폐라며 구박만 받았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기본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돕는 끈끈한 문화를 가졌을 뿐더러 자신들을 건든 대가를 200% 치르게 해주는 화끈하고 멋있는 국가였죠. 저는 미국에서 늘 존이 소말리 소식을 확인하며 한국인들이 권선징악을 하는 모습에 큰 희열을 느끼고 있는데요. 물론 이러한 모습을 일본에서는 절대로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 너무나도 슬프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은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서 큰 만족감과 존경을 느끼고 있는 중이랍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 여기 한국은 이름도 없는 후진국이라며 맹렬한 비난을 이어나가는 독일의 노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연한 기회에 손녀를 따라 도착한 한국에서 그는 공항 도착 3초 만에 경악을 하며 나자빠지고 마는데요. 그렇다면 그가 한국에서 대체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출신의 안나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한국 유학을 준비 중에 있으며 최근에는 본격적인 한국 유학을 준비하다가 다소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저는 개발자를 꿈꾸는 학생으로 요즘 한국은 상당히 진보된 기술력을 발전시킨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많은 독일 친구들이 더 나은 커리어를 위해 한국으로 유학을 가고 있거든요. 저 또한 기술이 정체되어 있는 독일에서는 배움의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미래를 위해 한국 유학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 꿈을 위한 첫걸음은 내딛기도 전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할아버지가 제 한국행을 결사반대하시며 한국에 갈 바엔 차라리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가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까지 부리셨기 때문이죠. 사실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은 저희 가족이 필요 이상으로 끈끈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면 꼭 조부모님의 의견까지 전부 반영하곤 하거든요. 문제는 저희 할아버지는 그냥 옛날 사람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사고는 50년 전에 멈춰 있고 어찌나 완고하고 융통성도 없으신지 저는 이런 할아버지의 교육을 받고 자란 아빠가 꽤나 다정하고 온화한 성격을 가졌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낄 정도였어요. 아무튼 할아버지가 제 한국행을 반대하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은 자신의 나라를 스스로 지킬 능력이 없는 약한 국가라는 이유 때문이었죠. 여러분들이 예상했을지도 모르겠지만 할아버지는 독일군 장교 출신으로 장교 전역 이후 방산업체에서 근무까지 하셨을 정도로 그야말로 독일 군대에서 뼈를 묻으신 분인데요. 아빠도 할아버지의 길을 따라 방산업체에 근무 중이시지만 할아버지와 같은 성격을 가지진 않았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이건 그냥 군대 문제가 아니라 할아버지 개인의 문제인 것 같긴 하지만 말이에요. 아무튼 할아버지께서는 국방력이 약한 국가는 자신의 가족과 국가를 자신의 힘으로 지킬 능력도 없는 한심한 국가라는 말과 같으므로 이런 의존적이고 나약한 나라와 인연을 맺는 것은 무가치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그런 약한 국가가 바로 한국이라고 말씀하시며 한국 같은 나라로는 여행을 가서도 그 나라 사람과 친구가 돼서도 안 된다며 노발대발하셨고 저는 그렇게나 꿈꿔왔던 한국행이 좌절될 위기에 처해버린 것이죠. 사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궤변이었습니다. 한국이 자신들의 국가를 스스로 지킬 능력이 없는 국가라니. 아니, 그리고 만약 그렇다고 해도 도대체 그게 그 나라 사람들의 성격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요? 저는 말문이 막혀서 할아버지께 윽박을 지르고 말았죠. 말도 안 돼요. 한국은 징병제 국가로 모든 한국 남성들은 2년간의 군복무가 의무화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보고 자신들의 국가를 지킬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하다니 그렇다면 모병제를 실시하는 독일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아빠만 봐도 그래요. 아빠는 방산업체 연구원이지만 아무튼 군대에 다녀오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한국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의 침략을 목숨 걸고 막은 국가로 이건 여러 세계대전을 일으키고도 항복을 한 독일보다 의지력이 높다고 볼 수 있어요. 한국군은 엄청나게 불리한 상황에서도 항복은커녕 국가와 가족을 위해 총 한 자루 만든 맨몸으로도 두려움 없이 거대한 전차로 돌격했다고 하거든요. 이것만 봐도 한국은 자신들의 조국을 지킬 의지도 능력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어요. 제 울분 섞인 주장에 할아버지는 잠깐 당황한 듯 말문이 막혀버렸으나 역시나 할아버지의 고집을 꺾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또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제 말을 무시했거든요. 그저 TV를 보다가 난데없이 공격을 당한 애꿎은 아빠만 당황한 기색을 보일 뿐이었죠. 그러다 이러한 할아버지의 이상한 자부심이 완전히 박살이 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할아버지가 잠자는 시간 말고는 무조건 틀어놓는다는 국방 채널에서 충격적인 영상이 보도되었기 때문인데요. 사실 독일의 방산 기술력은 전 세계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래서인지 당연히 이러한 채널에서는 독일의 강력한 국방력에 대한 내용만이 나오곤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예상치도 못한 내용이 흘러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독일은 명실상부한 전 세계 최고의 방산 기술력을 가진 국가입니다. 단 5년 전까지만 말이죠. 불운하게도 우리의 강력한 방산 기술력은 도통 정비를 하지 않아서 낡아버렸고 녹슬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독일의 방산 기술을 따라올 자는 아무리 둘러봐도 존재하지 않았고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고 나태해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방심하고 있는 사이 한국이라는 다크호스는 어느새 나타나 독일을 순식간에 앞질러버렸습니다. 한국의 기술 수준이 너무나도 빠르게 상승한 나머지 독일은 한국에 의해 추월을 당했다는 것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고 지금도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 방위산업은 AI, 자율 시스템, 하이브리드 전쟁 기술을 통합하는 등 현대화에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K2 전차는 첨단 표적 시스템, 수압식 서스펜션, 나토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갖추고 있어 다재다능한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습니다. 한국은 나토 국가가 아님에도 나토에 가입된 국가들에게 무기를 수출하기 위해 이러한 추가 옵션을 준비해 놓은 거거든요. 지금껏 전 세계에서 이런 전략을 취하는 나라는 전무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한국은 강력한 기술력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천재적인 판매 전략까지 세울 수 있는 역사상 전례 없는 장사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은 기존 나토 인프라와 원활하게 통합되는 첨단 드론 및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개발해왔으며 실제로 독일의 단골 고객이었던 나토 국가들은 이젠 독일이 아닌 한국의 무기를 구매하고 있죠. 당연한 상황입니다. 한국은 지속적으로 상당량의 방산 연구개발 비용을 투자하고 있지만 독일은 이미 만들어 놓은 무기에 안주하며 몇 년간이나 업그레이드를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그 결과 독일의 무기는 디지털 표적, 원격 작전 능력 및 새로운 형태의 하이브리드 전쟁에 전혀 적합하지 않게 되었고, 또 독일은 나토 회원국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무기가 갖춘 나토 인프라보다도 훨씬 더 나토 시스템 통합에 뒤떨어진 상태입니다. 생산 공정은 또 어떻고요? 그야말로 찍어내는 대로 나오던 무한대 군수품 공장의 원조격이었던 독일은 이제 녹슬고 흉물스러운 군수시설만이 반겨줄 뿐입니다. 실제로 과거의 명성과는 달리 독일은 매 계약마다 평균 수년간의 지연과 비용 초과를 발생시키고 있죠. 하지만 한국의 군수품 공장은 전혀 다릅니다. 한국은 공급망과 생산시설을 최적화해 놓았고, 따라서 즉각적인 수요마저 신속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거든요. 이는 한국은 무기 수출뿐만 아니라 유사시에 즉각적인 무기 생산과 투입이 가능하다는 뜻이기에 이 나라를 더욱 압도적인 존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분명 이러한 강력한 기술력과 최첨단 생산 공정은 전 세계에서 오직 독일만이 가지고 있었고, 독일이 전 세계의 방산 시장을 주름잡을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했고, 독일은 현재 그저 그런 낡은 전차군단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죠. 독일 국방연구소에 따르면 독일은 한국보다 3년 이상의 기술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방산기술 분야는 1년의 기술력 차이로도 전쟁의 승패가 좌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독일이 하루빨리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정말 국가 붕괴급 위기가 닥쳐오고 말 것입니다. 국방 전문가의 주장에 할아버지는 온몸을 벌벌 떠시며 그럴 리가 없다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아무래도 할아버지가 군대에 몸담고 계실 때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군사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게 사실인데요. 그런데 자신이 은퇴를 한 이후 한국이라는 나라가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나오더니 이내 독일이 잘하던 것들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으니 할아버지가 이러한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할아버지가 그러거나 말거나 국방 전문가는 이내 더욱 충격적인 주장을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물론 기술력 하나 뒤처진 것 가지고 국가 붕괴라니 이건 너무 과장을 하는 거 아니냐고 반문하실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방산 산업의 경우 독일이 지속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어오던 분야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한국은 독일이 지배하던 이러한 방산 분야를 계속해서 뺏어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독일의 고객들이 한국으로 돌아서는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폴란드만 해도 그렇습니다. 폴란드는 2022년 한국과 광범위한 방위 계약을 체결하여 한국의 현대로템과 하나 디펜스로부터 K2 블랙팬서 탱크 1000대, K9 썬더 자주포 600정, FA50 경전투기 48대를 조달받았거든요. 58억 달러에 달하는 이 계약은 한국이 확보한 방위 계약 중 가장 큰 규모 중 하나이며, 반대로 말하면 독일은 충분히 58억 달러의 계약을 따올 수 있었음에도 눈앞에서 놓친 셈이 되거든요. 하지만 더 암울한 점은 독일은 한국으로부터 다시금 계약을 빼앗아올 여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K2 전차의 수력 공합식 서스펜션은 잠재적인 동유럽 전투 지역에서의 전략적인 이동성을 보장합니다.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한국은 국토의 80%가 산지로 구성되어 있는 산악 국가거든요. 한국은 자신들의 이러한 불리한 자연지형을 오히려 어떤 지형에서도 신속하게 기동할 수 있는 전차를 만들므로써 기술력으로 극복했고, 결국 이렇게 만들어진 괴물 전차는 폴란드를 비롯한 전 세계로 불티나게 수출되는 쾌거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독일의 레오파드2 전차는 산악지형에서의 기동에 특화된 전차가 아닙니다. 독일은 비교적 평지가 많은 지형 조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애초에 험준한 산악지형에서 기동할 전차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았고, 결국 이러한 조건은 오히려 독일의 발목을 잡았죠. 독일은 자신들의 지형적 한계를 극복해낸 한국에 완전히 밀리게 되었거든요. 물론 K2 전차는 능동형 보호 시스템과 모듈식 복합 갑옷도 갖추고 있어 현대 전투 시나리오에서의 생존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폴란드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독일이 방산업에 대한 확고한 우위를 차지하며 연구개발을 게을리할 때 한국은 연구개발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결국 이러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죠. 하지만 한국의 가장 두려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폴란드의 방산 수주에서
폴란드는 러시아로 인한 지역 안보 문제 때문에 긴급하게 군사 장비를 받아야 했지만 독일은 폴란드 바로 옆에 붙어있는 국가였음에도 느려터진 인도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단 몇 달 만에 폴란드의 긴급한 군사 장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정보다 빠르게 인도를 완료하는 정말 믿기지가 않는 속도를 보여줬죠. 단언컨대 이건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만이 보여줄 수 있는 속도일 것입니다. 자, 한국은 독일에 비해 모든 방면에서 압도적인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폴란드에 대한 무기 수출은 곧 한국이 방산 분야에 쏘아올린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말은 그동안 독일이 막대한 이익을 얻어왔던 시장을 전부 한국에 내줘야 한다는 뜻과 같습니다. 독일 국방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은 기존에 독일이 주도했던 시장을 전부 빼앗아 오면서 연간 수십억 달러의 이익을 얻게 된다고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말은 독일은 거의 국가 괴멸급 피해를 입으며 반대로 한국은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한다는 뜻이기에 우리는 한국의 꾸준한 연구개발 투자 사례를 기억하며 지금이라도 한국을 쫓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자 할아버지는 도저히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잔뜩 흥분한 채 입에서 침까지 흘리시며 그럴 리가 없다는 말만을 반복하셨는데요. 할아버지는 폴란드 계약을 한국에 빼앗긴 이유는 그저 한국 무기가 싸구려이기 때문에 독일 무기를 구매할 여력이 없는 가난한 폴란드가 허접한 한국 무기를 구매한 것일 뿐이라며 노발대발하셨죠. 그러나 이윽고 시작된 다음 영상에 할아버지는 입을 꾹 다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한국이 독일과의 방위계약 경쟁에서 계속해서 승리하며 독일을 압도하는 이유는 합리적인 가격 때문이 아닙니다. 일례로 최근 러시아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노르웨이의 사례를 들 수가 있을 텐데요. 노르웨이는 황급히 국방 예산을 증액하며 아무리 비싼 무기라도 성능만 보장된다면 전부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죠. 그러나 노르웨이의 선택은 독일이 아닌 한국 무기였습니다. 노르웨이는 한국의 K9 썬더 자주포를 선정했으며 거래 금액은 약 2억 1,500만 달러에 달했거든요. 독일의 판처하우비처 2000 자주포는 독일을 대표하는 무기라고 해도 무방했기에 이러한 충격은 독일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실제로 몇몇 독일 기자는 노르웨이가 바보 같은 결정을 했다며 맹비난했죠. 그러나 노르웨이는 확고했습니다. 당신들은 언제적 독일 무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노르웨이처럼 북극의 극한의 조건에서는 당신들 독일의 무기는 전혀 쓸모가 없다고요. K9 자주포는 영하의 기온에서도 작동할 뿐더러 한국은 노르웨이만을 위해 강화된 부품으로 극한의 날씨를 위한 추가 업그레이드까지 보장해줬어요. 또한 K9의 자동화된 화재 제어 및 재장전 시스템을 통해 판처하우비처 2000보다 더 빠르고 정확한 사격 시퀀스를 수행할 수 있어 극한의 조건에서 고강도 교전에 매우 이상적이죠. 독일산 자주포는 애초에 기후 조건이 비교적 온난한 조건에서만 작동하고 북유럽의 혹독한 기후를 버틸 만큼 안정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독일은 쓸데없이 자존심만 강해서 한국처럼 유지보수도 전혀 제공하지 않았죠. 도대체 우리가 K9 자주포보다 더욱 조악한 무기를 왜 더 비싼 돈을 주고 구매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오히려 러시아가 독일산 자주포를 구매해줬으면 좋겠네요. 그 자주포는 북유럽의 혹독한 겨울 날씨하에 전부 얼어붙어서 전시 상황에 작동조차 안 할 거니까요. 노르웨이 측의 주장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딱히 틀린 말도 없었기에 독일 기자들은 망신만 당하고 왔죠. 한국은 고객 맞춤형 설계를 통해 자신들의 무기를 상황과 조건에 맞게 최대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주었을 뿐더러 또한 한반도는 여름과 겨울 모두 극한의 온도를 자랑하는 혹독한 곳이기에 당연히 한반도에서 만들어진 이 자주포는 쪄 죽을 듯이 더운 여름에도 그리고 금방이라도 얼어붙을 정도로 추운 겨울에도 모두 완벽하게 작동했죠. 다시 말하지만 한국은 기술력 하나로 자신들의 불리한 자연 조건을 극복해낸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자연을 이긴 미친 국가입니다. 그리고 저로서는 이런 정신나간 국가를 도대체 어떻게 이겨야 할지 감도 안 오는 상태죠. 그러나 확실한 건 한국의 기술력을 제추월하지 못한다면 독일은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아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을 테지만 말이에요. 사실 이건 지켜보는 저로서도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이었기에 저는 할아버지를 따라 벙찔 뿐이었어요. 한국의 역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저는 한국은 한국전쟁 당시만 해도 총 한 자루 못 만들며 탱크 한 대도 없던 가난한 국가였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빠른 발전을 이룩할 수 있던 것이며 심지어 방산 분야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던 독일마저 제쳐버리다니
저는 한국이야말로 저를 진정한 공학도로 키워줄 수 있는 곳임을 확신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쯤 되자 아빠까지 나서 고집불통 할아버지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아버지는 70년도 더 된 한국 전쟁 당시의 한국의 모습을 기억하시나 본데 지금의 한국은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술 강국이자 독일을 뛰어넘는 경제대국이라고요. 아버지는 진작에 현역에서 은퇴하셨지만 저는 아직도 방산업체에서 근무 중이며 현직 기술자들 중에 한국의 기술력을 무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한국이 이토록 빠르게 기술력을 키운 점과 독일을 상대로 계속해서 협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 한국의 연구개발에 대한 의지와 협상력, 그리고 외교력에 대한 보고서까지 작성해서 한국의 우수한 점을 배우고 있다고요.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한국은 이미 독일을 추월한 게 현실이에요. 전문가인 아빠의 주장에 할아버지는 비로소 고집을 멈추셨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은 자랑스러운 독일인으로서 최소한 직접 확인은 해봐야겠다며 기어이 함께 한국으로 가본 뒤 저의 한국 유학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러한 할아버지의 답답한 모습에 학을 뗐지만 아무튼 저도 한국으로 본격적인 유학을 떠나기 전에 사전 답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렇게 가족여행인 듯 아닌 기묘한 한국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경악을 하셨죠. 왜냐하면 한국 공항에서는 노약자 관광객을 위한 스마트워치 대여 사업을 진행 중이었기 때문인데요. 알고 보니 한국에서는 노약자에 대한 건강 상태를 바로 체크할 수 있고 또 GPS 기능을 통해 길을 잃어버렸을 시에 곧바로 찾을 수 있게끔 하는 삼성 브랜드의 스마트워치를 대여해주는 놀라운 친절을 베풀고 있더라고요. 이건 정말 천재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사실 노인이 해외여행을 오는 경우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로 인해 앓던 지병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인지 능력이 저하된 노인이 외국에서 길을 잃는 경우도 꽤 흔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최첨단 기술력과 배려심 깊은 정책으로 이러한 불상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더군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정말로 놀랐던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스마트워치를 대여해주는 직원에게 정말로 아무런 보증금도 맡길 필요가 없다고요. 스마트워치는 꽤나 값이 나가는 전자기기고 보증금을 맡기지 않는다면 전부 도둑맞고 말 거라고요. 라며 독일어로 질문을 건넸지만 한국인 직원은 별 무리 없이 그동안은 내국인을 상대로만 대여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한국인들은 단 한 명도 스마트워치를 훔치지 않았다는 대답을 건네왔거든요. 할아버지는 자신이 흥분한 나머지 독일어로 질문을 건넸다는 것을 인지하고 다시금 영어로 재차 질문을 건네려고 했지만 한국인 직원은 할아버지의 독일어를 알아듣고 곧바로 영어로 답변을 건넨 거였습니다. 도대체 한국인이 사투리가 가득해서 독일인도 알아듣기 힘든 할아버지의 독일어를 어떻게 알아들었다는 말인가? 할아버지는 거의 귀신이라도 본 듯 한국인 직원을 쳐다봤는데요. 그러자 한국인 직원은 이런 일이 매우 익숙하다는 듯 생각지도 못한 답변을 건네오더라고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저는 한국에서 자체 개발한 AI 통역 이어폰을 착용하고 있거든요. 이 이어폰은 할아버지의 독일어를 자동으로 한국어로 통역해 주었기에 제가 이렇게 할아버지께 영어로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거랍니다. 할아버지는 어떻게 21세기에 그런 무지막지한 기술을 개발해낼 수가 있냐면서 기겁을 하셨는데요. 한국은 정말 TV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였고 할아버지는 이에 엄청난 충격을 받으신 모양이었죠. 그러나 한국의 정말로 놀라운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희는 곧 서울에 도착했고 이내 제가 미리 찾아놓은 맛집에 찾아가게 되었는데 분명 평균 1시간은 기다려야 한다는 맛집의 줄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의아함을 느끼며 식당에 들어감과 동시에 정말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식당 로비에는 웬 키오스크가 존재했는데 알고 보니 이 키오스크는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지 않아도 되게끔 연락처를 입력하면 순번에 맞게 자동으로 식당 입장 알림 QR코드를 전송해주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의 순번이 얼마나 더 기다려야 입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실시간 예상 대기 시간까지 알려주었기에 연로하셔서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정말 최고로 편리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역시나 할아버지는 이러한 한국에 믿기지 않는 기술에 두 눈을 크게 뜨며 경악을 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할아버지는 이쯤 되면 한국인들은 지구인들이 아닌 어디 화성쯤에서 미래 기술을 전부 가지고 온 외계인들이 분명하다며 깊은 탄식까지 하시더군요. 아무튼 저희는 식당에서 최고의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 식당과는 달리 한국 식당에서는
무료 반찬을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풍족하게 내왔을 뿐더러 제육볶음과 순두부찌개 등 한국의 음식들은 외국인 입장에서도 호불호가 전혀 없을 만큼 매력적이었는데요. 덕분에 입맛이 까다로운 할아버지도 밥을 2공기나 비우시며 엄청난 만족을 표하셨고, 그렇게 저희는 든든하게 일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놀랄 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한 한국이었지만 저희는 식당에서 나오자마자 또다시 말도 안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한국의 탈을 보고 큰 흥미를 느끼셨고 기어코 탈 상점에 들어가셨는데, 상점에는 상품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거의 다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견본품만 전시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틀림없이 이 가게의 물건이 죄다 털려버린 상태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광경은 독일 가게에서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으며 워낙 강도짓이 일상처럼 일어나는 독일이기에 별로 놀랄 장면도 아니라고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가게 주인을 보고 안쓰럽다는 표정을 짓고 있자 가게 주인은 번역 앱을 통해 충격적인 말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가게를 이전 중이라 재고가 없는 물건들이 많네요. 그러나 오늘 안에는 상품들이 전부 채워질 것이고 원하신다면 택배 서비스를 통해 숙소로 배달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도대체 한국인 가게 주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니, 저희가 언제 떠날 줄 알고 숙소로 물건을 배달해주겠다는 말인가요? 독일에서는 택배 배송에 한 달은 좋게 걸리기에 저는 주인 아저씨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3일 뒤에 숙소를 옮기니 물건을 구매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하자 한국인 가게 주인은 저를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는 듯 쳐다보더니 이내 경악스러운 답변을 건네오는 거 아니겠어요? 3일이요? 그게 무슨 상관이죠? 한국의 택배 서비스는 24시간 안에 배송이 완료됩니다. 아니면 3일 뒤에 옮길 숙소에 배송을 해달라는 말인가요? 원하신다면 그렇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에 그저 생각을 멈출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떤 배송 인프라를 가졌으면 독일에서는 한 달은 좋게 걸리는 작업을 하루 만에 처리할 수가 있단 말인가? 저는 할아버지의 말씀처럼 도대체가 한국인들은 같은 지구인이 맞나 싶어 혼란스러움을 느껴야 했고, 결국 할아버지가 그토록 원하시던 하회탈을 구매하고 배달시키게 되었죠. 그리고 이쯤 되자 할아버지는 한국은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선진국이었고 정말로 독일의 기술을 아득히 뛰어넘은 인류의 기술 강국인 것을 인정하게 된 모양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인정도 잠시, 할아버지는 이내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숙소로 향하던 와중 할아버지는 갑자기 억소리를 내시며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기 때문인데요. 할아버지는 심장을 움켜쥐며 소리조차 못 낸 채 침만 질질 흘리셨고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발만 동동 굴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의 구급차 연락처도 몰랐고 근처를 지나가는 한국인들도 전혀 없었기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거든요. 이건 정말 암담한 상황이었고 저는 오열을 하며 제발 누가 좀 도와달라며 큰 소리로 도움을 구걸했죠. 그런데 그렇게 5분이 지났을까 웬 구급차 한 대가 다가오더니 이내 구급대원들이 달려오더라고요. 이건 정말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구급차를 부르지는 않았고 또 지나가는 사람도 전혀 없었기에 아무도 구급차를 부르지 않았을 게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이 구급차는 대체 어떻게 알고 저희를 도우러 왔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이러한 의문도 잠시, 저는 곧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고 그저 벙찔 뿐이었는데요. 바로 할아버지가 공항에서 대여했던 삼성의 노약자용 스마트워치는 자동으로 할아버지 신체의 이상 반응을 감지했고 결국 위급한 상황임을 인식한 스마트워치는 자동으로 구급센터에 연락을 해준 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의 기술력과 시스템이 할아버지의 목숨을 구한 거였죠. 그렇게 병원에 도착한 결과 원래 심장질환을 앓고 계셨던 할아버지는 연로하셨음에도 장시간 비행기 탑승과 더불어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이동했고 또 밥도 2공기나 드시며 과식을 하셨기 때문에 심장에 급격하게 무리가 갔던 거였는데요. 정말 다행히도 한국인 의사는 할아버지는 며칠만 푹 쉬면 금방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며 안심시켜 주었기에 저는 가까스로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기술력과 더불어 뛰어난 병원 인프라에 다시 한번 감탄하기도 했어요. 독일에서는 구급차를 불러도 1시간은 지나서 오곤 하고 또 구급차에 실려간다고 해도 병원의 부족으로 인해 의사를 보려면 몇 시간에서 하루 이상은 꼬박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선진적인 의료 인프라 덕분에 할아버지가 쓰러진 지 10분 만에 의사의 검진까지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 정말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었죠.
결국 저는 한국의 기술적으로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완벽한 모습을 보고 이제 세계 패권은 한국으로 완전히 기운 상태임을 직감하고 한국 유학에 대한 엄청난 확신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할아버지 또한 한국의 충격적일 정도로 진보된 모습에 그간의 구시대적인 사고를 완전히 버리시고 한국의 열렬한 팬으로 돌아섰죠. 할아버지는 언제 그랬냐는 듯 한국은 독일보다도 뛰어난 국가라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시고 있고 자신도 10년만 젊었으면 한국으로 유학을 갔다며 농담까지 하시는 것을 보니 할아버지는 정말로 한국을 좋아하고 또 존경하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 여기 딸의 교육을 위해 중국으로 떠날 예정이었던 영국 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중국으로 떠나기 직전 우연히 영국 공영방송에서 방영된 한국 관련 영상을 보게 되었고 결국 중국행 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급하게 한국으로 떠나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가족에겐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출신의 베라라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평범하다면 평범한 그리고 특이하다면 특이한 삶을 살고 있는데요. 그건 바로 딸 엘씨가 태어나자마자 개발자인 남편은 중국으로 장기 발령이 나게 되었고 몇 년간이나 중국에 거주하며 생이별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딸을 혼자 키워야 하는 고충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가족과 친구들 모두를 영국에 두고 떠나야 하는 남편 입장에서는 제가 느끼는 힘듦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움을 느낄 게 분명했기에 제 마음은 늘 편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편은 1년에 한 달 정도만 영국에서 보내는 삶을 이어가던 와중 놀라운 소식 하나를 들고 오게 됩니다. 바로 엘씨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회사에서는 남편이 중국에 계속 남을 것인지 아니면 영국 본사에서 일할 것인지 혹은 한국으로 재발령을 갈 것인지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했거든요. 사실 영국에 남는 선택지는 저희 가족에게 그다지 매력이 없었습니다. 영국은 지는 해일 뿐이기 때문이었죠. 영국 경제는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기술 발전 또한 매우 더딜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난민 문제 때문에 치안도 상당히 안 좋아졌기 때문에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만 해도 밤에는 아예 집 밖을 벗어날 수가 없죠. 동네는 약쟁이 소굴이 된 지 오래고 난민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니 말입니다. 저희 부부는 딸 엘씨만큼은 몹시 안전하고 밤에도 행동이 자유로울 만큼 안정적인 국가에서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남편은 마치 당연한 것을 이야기하듯이 저희 가족의 상황에서는 중국이야말로 최고의 선택지가 될 거라고 말해오더라고요. 남편은 중국은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또 치안도 꽤 괜찮은 국가라며 물론 어느 정도의 불안정성은 존재하지만 그래도 후진국이자 치안도 불안정한 한국에 비한다면 천국 같은 곳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사실 남편의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중국에서 몇 년간이나 생활하더니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거든요. 더운 여름에 길거리를 걸을 때면 갑자기 배를 까고 다니는 야만적인 행위를 한다든지 정찰제인 가게에서 물건값을 할인해달라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린다든지 심지어 한 번은 딸아이도 있는 곳에서 대놓고 노상방뇨를 하려고 했기에 저는 기겁을 하며 남편을 말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주의를 줄 때나 다른 영국인들이 남편의 수준 낮은 행동에 기겁을 하는 반응을 보이면 남편은 꼭 중국에서는 다 이러는데 뭐가 문제냐며 영국인들은 너무 호들갑을 떠는 게 문제라는 말을 해왔는데요. 남편은 원래 자상하고 매너 있는 사람이었는데 중국에서 몇 년 동안 생활하더니 정말로 중국인처럼 완전히 변해버린 것입니다. 또한 원래 무척이나 겸손하고 남을 헐뜯는 법이 없던 남편은 중국에 간 이후로 뜬금없이 한국을 후진국이라며 비하한다던가 하며 전과는 다른 행동을 하기도 했죠. 사실 저는 남편과 같은 케이스를 한두 번 본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처럼 중국에 파견을 다녀오거나 혹은 장기 유학을 다녀온 경우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상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들은 중국인들처럼 진상짓을 일삼는다거나 묻지도 않은 한국을 걸고 넘어지며 한국은 가난하고 중국의 문화를 도적질해가는 교양 없는 사람들이라며 그야말로 한국이라면 발작을 일으키곤 했죠. 남편의 말을 잘 들어보니 저는 이러한 현상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긴 했습니다. 중국인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꼭 한국을 걸고 넘어지며 한국은 가난한 후진국이라고 주장한다고 했거든요.
심지어 중국의 공영방송에서도 한국에 대한 날조된 자료가 보도되며 한국을 완전히 사람이 살 수 없는 무법지대의 국가로 묘사했는데요. 그리고 중국에서 이러한 한국 비하를 몇 년 동안 듣던 남편은 정말로 한국을 후진국이자 문화 도둑국으로 생각하게 된 모양이었고, 마치 다른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도 전부 중국의 세뇌 때문인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에서만 평생을 살아온 제 입장에서 남편의 이러한 한국 비하는 전혀 공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남편의 말을 듣고 중국으로 가게 된다면 딸 엘씨도 남편처럼 될 것 같기도 했고, 남편을 계속 중국에 방치해둔다면 정말 돌이킬 수조차 없을 정도로 이상해질 것 같아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잘 알지도 못했음에도 한국행을 강력히 주장했죠. 한국이 어떤 나라든 적어도 중국보다는 나을 게 분명했거든요. 물론 중국인처럼 변해버린 남편은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런 후진국은 절대 갈 수가 없다며 반대했고, 그렇게 저희는 미묘한 긴장감 속에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딸이 무심코 돌린 TV 채널에서 저희 가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줄 충격적인 영상이 송출되기 시작했어요. 바로 영국의 공영방송에서 추후에 전 세계 패권을 쥐게 될 국가가 누가 될 거냐는 주제로 제작한 영상이었는데요. 저희 부부는 당연히 방송사는 영국이라고 주장할 거라고 생각했고, 너무나도 고리타분해서 그냥 채널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채널 자체가 영국 공영방송사기도 했고, 영국인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영상인데 설마 뜬금없이 다른 국가를 칭찬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충격적이게도 아나운서는 한국과 중국이라는 두 가지의 선택지만 제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영국은 이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이대로라면 영국은 희망이 없다는 섬뜩한 말까지 건네왔죠. 그리고 중국이 나오자 남편은 그제야 흥미가 좀 생겼는지 채널을 고정한 채 이제야 한국과 중국의 격차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며 의기양양해졌는데요. 남편은 중국이 얼마나 대단한 국가인지 아냐며 한국 같은 후진국은 절대로 중국을 넘볼 수조차 없을 거라며 떵떵거렸죠. 그런데 아나운서는 이내 충격적인 주장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한 거지만 한국과 중국을 예시로 든 것은 세계 패권국 1, 2위를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추후에 세계 패권을 줄 국가는 하나뿐이며 나머지 국가는 현재 거품이 잔뜩 낀 미래가 없는 국가일 뿐입니다. 즉, 한 나라는 영국이 정말로 본받고 추구해야 할 나라며 한 나라는 국가 자체가 거품투성이며 결국 멸망만이 남아있으므로 영국은 절대로 그와는 같은 길을 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나운서가 영국이 반드시 추구해야 한다고 밝힌 국가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대로 선체로 굳으며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남편이 격분을 하든 말든 아나운서는 그대로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세계 패권국으로 발돋움할 이유와 중국이 내리막길만 걷게 될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건 바로 글로벌 브랜드 인식만 해도 양국은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삼성, 현대, LG와 같은 한국 브랜드들을 좀 보세요. 한국 브랜드는 공통적으로 신뢰성, 품질, 기술 혁신으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은 소비자 신뢰 부문에서 1위를 유지해왔으며 2022년 약 1,000억 달러의 가치를 지닌 세계 최고의 브랜드 중 하나로 꾸준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는 모바일 기기부터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압도적인 신뢰를 받고 있죠. 내구성과 품질은 또 어떻고요? 삼성과 LG 제품은 수명과 내구성에 관한 부분에서 세계 1위의 지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한국 브랜드는 애프터 서비스 부문에서도 사용자 만족도 1위를 기록했죠. 이러한 품질 인식의 일관성 덕분에 삼성은 전 세계적으로 충성도 높은 고객층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브랜드 인식은 결국 국가의 소프트 파워와 호감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결국 가까운 미래에는 오직 메이드 인 코리아만 붙었다 하면 전 세계인들이 가격이나 성능도 보지 않고 미친 듯이 제품들을 쓸어 담게 될 거란 말입니다. 버블 경제 시절 일본을 좀 보세요. 당시 전 세계는 메이드 인 재팬만 보면 미친 듯이 물건을 쓸어 담았습니다. 그 제품이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제품이 내게 필요한지는 관심이 없었죠. 이게 바로 이미지와 소프트 파워의 강력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한국은 이러한 긍정적인 브랜딩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 만한 지속 가능한 기술력을 가졌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일본의 당시의 기술력은 분명 훌륭했지만 이들은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본이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기술력 수준도 저하되었고, 지금의 일본의 브랜드는
그때의 명성을 아직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압도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바탕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정상급의 기술력 수준을 유지할 것이고 절대로 일본처럼 되지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이렇듯 진작부터 이러한 브랜딩의 중요성을 인식한 한국은 결국 앞으로 5년도 지나지 않아 이러한 천재적인 브랜딩의 달콤한 과실을 맛보게 될 거라고 예측됩니다. 하지만 중국은 어떤가요? 샤오미와 화웨이는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를 보고 있지만 턱도 없는 품질과 형편없는 내구도 문제로 외면받고 있죠. 당장 사용자 리뷰만 봐도 그렇습니다. 한국 제품들은 대체적으로 별점 5점 중 만점에 가까운 평가를 받고 있지만 중국 제품의 리뷰에는 과열, 배터리 고장, 보안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강조되며 최하위의 별점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국 곳곳에서는 중국산 스마트폰의 배터리 폭발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으며 중국의 산업 스파이 및 해킹 행위 때문에 미국, 영국, 호주를 비롯한 대다수의 국가들에서는 잠재적인 데이터 보안 위험을 이유로 민감한 분야에서의 화웨이 제품 사용에 대한 금지 조치를 취하기까지 했죠.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이 그저 기업에만 국한될까요? 아닙니다. 이제는 중국산 제품이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사람들의 뇌리에 박힌 부정적인 인식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을 것이고 중국산 제품은 더 이상 경쟁력이 없어져 점점 붕괴해버리겠죠. 이게 바로 브랜딩에 신경 쓰지 않고 극한의 이윤만 챙기던 중국의 최후라는 것입니다. 물론 삼성은 스마트폰 부문에서 약 90%의 브랜드 충성도를 자랑하며 이는 애플을 뛰어넘은 수치라는 것도 주목할 만한데요. 애플이 증명했듯이 이러한 높은 충성도는 미래 가치 평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에 삼성을 비롯한 한국 브랜드들에겐 장밋빛 미래만이 남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는 약 10%로 평가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고객들은 중국 제품을 일회용으로 간주하고 있고 이러한 중국 브랜드에 대한 불신은 곧 중국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대다수의 사람들은 광고에서 중국어가 들리거나 한자가 적혀 있으면 아예 그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대로 태극기가 그려져 있거나 한글이 적혀 있는 경우 소비자들은 성능에 대해 제대로 보지도 않고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혀졌죠. 즉, 이제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브랜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중국은 이러한 한국에 대한 세계적인 선호도를 눈치챘고 가짜 한글을 적어서 한국산 제품인 척 자국의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가짜 한국 제품 때문에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하락하는 추세라고 하죠. 그러나 한국은 늘 그래왔듯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해낼 것이 분명하고 이렇듯 차곡차곡 미래를 위한 가치를 쌓아올린 한국이 세계 시장을 주도할 것을 예측하는 건 너무나도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주장에 남편은 그야말로 난리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이런 편파적인 영상은 믿을 수가 없다며 화를 냈고 또 중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지 아냐며 이러한 흐름을 고려해보건대 한국 따위는 이미 중국의 기술력으로 잡아먹은 상태거나 따라잡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죠. 그러나 공영방송사는 이러한 남편의 말을 엿듣기라도 했는지 이내 경악을 금치 못할 영상을 송출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중국의 기술력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천문학적인 투자를 감행하며 그야말로 국가의 운명을 기술에 걸었죠. 이들의 반도체 산업만 봐도 그렇습니다. 중국은 메이드 인 차이나 2025와 중국 집적회로 산업투자 펀드와 같은 정책을 통해 현지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부었거든요. 이러한 자금 조달로 인해 중국 최대 칩 제조업체인 SMIC와 같은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기도 했죠. 즉, 중국의 성장세는 도저히 무시하지 못할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렇듯 빠른 성장 속도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중국은 절대로 이러한 성장 속도를 이어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매우 명확하죠. 왜냐하면 중국은 애초에 자체 기술을 개발할 능력이 없지만 한국의 기술을 그대로 베끼거나 훔쳐와서 빠른 발전을 이룰 수 있던 거였거든요. 실제로 파이어아이와 미국 사이버 보안국을 포함한 여러 사이버 보안 기관은 중국의 국가 지원 해킹 그룹이 한국 기업과 기관을 표적으로 삼아 기술과 정보를 탈취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해낸 지 오래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해킹 그룹들은 이전에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데이터 기밀을 훔쳤고 또 LG화학에서 배터리 기술 정보를 훔친 것으로 파악되며 심지어 현대의 전기자동차 및 수소연료 기술을 탈취하기도 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이러한 중국의 해킹 단체들은
중국 IP 주소 및 전술로 연결된 중국 국가안전부 소속으로 밝혀지기도 했죠. 즉,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해킹 부대를 운영하며 호시탐탐 한국의 기술력을 훔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욱 소름 돋는 점은 중국 정부의 부서 중에는 한국 제품을 구매하고 분해하여 역엔지니어링하는 기술 카피를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까지 존재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러한 중국의 기술 카피 부서는 역엔지니어링을 통해 혁신으로 기술을 발전시키기는커녕 편법을 사용하여 한국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이렇듯 정부 차원에서 연구개발 분야에 돈을 투자하기는커녕 편법에만 의존하고 있으니 중국의 기술력은 그야말로 밑빠진 독 수준으로 분명 기술력은 형편없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카피 제품을 만들어 기술력이 높은 것처럼 보이게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중국은 신분이족까지 하며 한국으로 산업 스파이를 보내 기술을 빼오곤 했죠. 그야말로 중국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모조품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가짜 국가며 근본 자체가 베끼기로 이루어진 한국의 기술 식민지와 같은 국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반도체 기술은 날이 갈수록 더욱 고도화되고 있고 이제는 역설계와 카피 따위로는 절대로 기술을 베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도 중국의 산업 스파이에 호되게 당하다 보니 이제는 이에 대한 대비를 완벽히 해두었죠. 결국 중국은 남의 것을 훔쳐오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중국은 기술 탈취에만 힘을 쓴 나머지 기본적인 과학기술력 기반 자체가 없거든요. 즉, 기술력 탈취와 기술력 카피를 더는 하지 못하게 되면서 중국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은 것은 무의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세계 반도체 점유율을 좀 보세요. 한국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디램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 등의 분야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전 세계 디램 시장의 약 70%와 낸드 플래시 시장의 거의 5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은 첨단 칩 생산에 필수적인 최첨단 극자외선 리소그래피 장비에 대한 접근성 부족으로 아직도 소형 나노미터 공정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지만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이를 성공적으로 전환해서 최첨단 소형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죠. 즉, 한국은 중국이 더러운 수를 일삼으며 피해를 줄 때도 묵묵히 제 갈 길을 갔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으며 고통을 인내한 결과 결국 세계를 지배하는 기술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의 최첨단 반도체가 없으면 산업구조 자체를 유지할 수 없죠. 지금의 중국이 왜 한국과의 관계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어느 때는 중국답지 않게 굴종적으로 나올까요? 한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끊는다면 거품처럼 쌓여 올라온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대로 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뒤늦게 전공법을 택하기엔 기술 격차가 너무도 크고 결국 평생을 한국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의 기술력과 경제력, 모든 것이 그저 기술 훔치기로 쌓아올린 거품이었다는 것을 전 세계가 알 것이고 결국 중국은 말 그대로 거품처럼 사라지고 말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러한 붕괴된 중국을 흡수할 것이고 더욱 강력한 국가로 발전해서 세계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겠죠. 이러한 중국의 충격적인 실체에 남편은 말문이 막힌 듯 멍하니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은 그동안 자신이 중국 협력사에서 습득한 것들은 전부 한국의 기술을 그대로 베낀 아류기술일 뿐이라는 것에 대해 큰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는데요. 그리고 뒤이어 제공된 추가 영상에 완전히 항복을 선언해 버리더군요. 자, 요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중동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은 이제 석유만을 판매하는 국가가 아닌 자신들 손으로 직접 기술을 개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길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여 자신들의 부족한 인프라를 건설해줄 국가를 찾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 세계에서 기술력으로 날고 기는 국가들은 전부 중동의 국가수주 경쟁에 참여하고 있죠. 이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마진을 뽑아낼 수 있는 로또와도 같은 기회거든요. 즉, 중동 시장을 지배하는 국가는 막대한 부를 얻으며 세계 패권을 줄 수 있다는 말이며 경쟁에서 이긴 국가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국가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렇다면 중동 사업 수주 경쟁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있는 국가가 어디일까요? 놀랍게도 바로 한국입니다. 얼마 전 열린 사우디아라비아의 스마트시티 인프라 수주 경쟁만 해도 그렇죠.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더 이상 기름 장사꾼으로 불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최첨단 인프라를 건설해줄 국가에게 천문학적인 보수를 약속했죠.
그런데 세계를 주름잡는 미국과 유럽의 쟁쟁한 기술 기업들을 전부 제치고 경쟁에서 이긴 건 다름 아닌 삼성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했죠. 다른 기업들과는 달리 삼성은 스마트시티 기술 및 사물인터넷 통합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처럼 데이터 보안이나 개인정보 보호 이슈가 전혀 없는 깨끗한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국가 이미지 자체도 세계에서 가장 믿을 만한 매우 신뢰도 높고 긍정적이라는 점도 계약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들의 기술력은 말할 것도 없죠. 사실 다른 쟁쟁한 유럽 기업들의 경우 최첨단 기술력에 대한 안정성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유럽은 안 그런 것 같아 보여도 상당히 보수적인 사회를 가졌고 신기술에 대한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전혀 다릅니다. 한국인들은 늘 새로운 것을 원하고 절대로 안주하는 법이 없죠. 결국 이러한 국가적 분위기를 기반으로 삼성은 첨단 AI 기반 트래픽 관리, 실시간 환경 모니터링, 국제 표준을 준수하는 안전한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고, 이러한 보증된 스마트시티 기술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완전히 매혹시켜버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무엇보다도 무서운 점은 따로 있죠. 바로 이들은 꽤나 혹독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한국은 반도 국가지만 북한이라는 존재 때문에 사실상 섬과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사계절이 매우 뚜렷한 국가지만 세계에서 가장 끔찍한 여름과 혹독한 겨울 날씨를 가지고 있죠. 또 기상은 어떻고요? 한국의 여름에는 동남아처럼 폭우가 쏟아지고 겨울에는 러시아처럼 폭설이 쏟아내리는 악천후를 자랑합니다. 이건 명백한 단점 아니냐고요? 자, 한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중동을 완벽히 공략한 건 이들이 이러한 혹독한 기후 속에서도 살아남아 최첨단 인프라를 구축한 강력한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중동은 매우 가혹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극한의 더위와 사막, 모래바람은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기까지 하거든요. 실제로 미국의 여러 글로벌 대기업들은 이러한 사우디아라비아의 혹독한 환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완전히 달랐죠. 한국은 중동의 혹독한 기후에서도 지속 가능한 도시 생활에 초점을 맞췄고 결국 극한의 더위 속에서도 작동하도록 설계된 혁신적인 냉각 및 에너지 효율적인 기술을 구현해냈습니다. 또한 중요 인프라 및 IoT 장치에 모래 입자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고효율 공기여과 시스템을 구현하기도 했죠. 이러한 시스템은 다층 필터와 정전기 방지 재료를 사용하여 미세 입자를 밀어내는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만이 개발한 기술입니다. 물론 삼성은 운영 중단을 더욱 줄이기 위해 기상 및 모래 폭풍 예보 데이터를 활용하는 AI 기반 예측 유지보수 시스템을 구현했고, 이는 극한의 환경을 자랑하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안정적으로 스마트 인프라가 유지되도록 하는 천재적인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렇게나 날고긴다던 미국조차 생각지도 못한 기술이었기에 한국은 자연스레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초대형 계약을 따내고 심지어 다른 중동 국가들과도 연이어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던 것입니다. 즉, 엄청난 기술력과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한국에는 천문학적인 중동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한국은 이러한 막대한 보수를 다시 연구개발에 투자하여 계속해서 세계 기술 시장을 지배하며 막대한 이익을 취할 거란 말입니다. 이런 국가를 대체 누가 막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경쟁자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결국 남편은 이젠 완전히 백기를 들고 자신이 그동안 중국에서 완전히 세뇌를 당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중국이라는 우물 속에서 완전히 바보처럼 살았다며 딸 엘씨를 위해서라면 이젠 용기를 낼 때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한국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전조사차 가보게 되었던 한국은 생각보다도 훨씬 놀라운 국가였죠. 일단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경복궁을 갔을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경복궁은 분명 놀라운 궁궐이었지만 저는 이러한 관광지보다도 정말로 한국이 살기에 적합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경복궁 근처의 주거촌들을 중점적으로 관찰했는데요. 그런데 경복궁 근처의 주거지역 전역에는 AI 센서가 에너지 사용량, 폐기물, 도보 통행량, 소음 수준을 모니터링하여 마을이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한 AI 시스템은 조명을 조절하고 피크 시간 외 시간에는 조명을 자동으로 어둡게 하며 공기질을 모니터링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에게 알림을 보내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경복궁 근처에는 수많은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었기에 저는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약간은 불편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당연히 소음 문제와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최첨단 기술력을 통해 이러한 불편함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나 한국은 후진국 타령을 하던 남편은 이러한 한국의 높은 기술 수준은 안중에도 없고 중국에서도 이토록 멋있는 궁궐은 보지 못했다며 연신 경복궁 사진만 찍어댔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는 경복궁의 아름다움과 최첨단 인프라가 공존해 있는 놀라운 도시 광경에 감탄을 하며 근처의 북촌 한옥마을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곳에서 절대로 봐선 안 될 장면을 목격하고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한옥마을 중심부에는 웬 디지털 키오스크가 존재하길래 뭔가 싶었더니 이 키오스크는 AI 기반 군중 제어 기술이 탑재되어 있어서 방문객의 흐름을 관리하여 마을의 특정 장소가 혼잡하지 않도록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스템은 실시간 방문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경로를 추천하고 조용한 지역을 추천하며 포토포인트 및 다과회와 같은 인기 명소를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현재의 인파를 분석하고 고지해줘서 붐비는 장소를 빨갛게 표시하며 되도록 인파가 몰리지 않도록 조절해주고 있더라고요. 당연한 거지만 인파가 몰리는 장소를 구태여 가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므로 사람이 몰린다면 주민들도 매우 고통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한국은 이러한 천재적인 아이디어와 놀라운 기술력 하나로 이 모든 불편함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던 것입니다. 덕분에 관광객들은 피크 시간대에도 스트레스 없이 원활하게 마을을 둘러볼 수 있었고 줄을 서서 기다리거나 혼잡함을 느끼는 대신 각 명소에서 개인적이고 원활한 경험을 즐길 수 있었죠.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선진적인 모습에 가장 놀란 건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이 정도로 높은 수준의 지능형 흐름관리 인프라가 상용화된 건 한국밖에 없을 거라며 머리를 감싸쥐었거든요. 그러면서 중국의 경우 이러한 디지털 키오스크는 대부분 보여주기식일 뿐이라며 중국에 설치된 대부분의 디지털 키오스크는 그럴듯한 기능이 추가된 것처럼 보이면서도 애초에 터치 기능조차 지원되지 않고 외국어 번역 시스템도 없다고 했는데요. 심지어 중국에는 이러한 보여주기식 가짜 전자 스크린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업체도 있다면서 중국은 마치 기술력은 있으나 잠깐 고장 때문에 보여주지 못하는 척을 하지만 실제로는 애초에 최첨단 인프라를 구현할 기술력조차 없다며 그냥 나라 자체가 전부 가짜투성이인 사기국가라며 학을 떼더라고요. 아무래도 남편은 한국의 압도적인 모습을 보고 중국의 세뇌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 모양이었고 자신이 그러한 형편없는 국가에 속았었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부끄럽게 느껴지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저희는 한국의 전통 유적지들을 감상하느라 혼이 빠졌고 결국 밤늦게까지 구경을 이어나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영국에서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밤이 되어도 전혀 불안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었거든요. 한국에서 약물이나 각종 불법 행위를 하려는 사람들은 일절 없었고 심지어 어두운 밤임에도 여자나 어린아이들마저도 아무런 위험 없이 골목길을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것 말이 안 된다며 중국에서도 관광지나 번화가를 제외한다면 밤에는 절대로 아이 혼자 돌아다녀선 안 된다며 날뛰었는데요. 그러면서 으슥한 골목길로 들어가려는 초등학생 아이를 붙잡고 영어를 구사하며 자신이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는 말을 건네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한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한국인 초등학생 아이가 어떻게 영어를 알아듣겠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초등학생 아이는 남편의 영어를 전부 알아들었을 뿐더러 유창한 영어까지 구사하며 한국은 안전해서 괜찮다는 대답을 건네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아이는 이러한 상황 자체가 부끄러운지 그대로 자신의 집으로 뛰어가 버렸고 저는 이러한 믿지 못할 상황에 벙찔 뿐이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였으며 교육 수준도 최고였고 또 기술력 수준도 세계적인 말 그대로 뭐 하나 빼놓을 것 없는 완벽한 국가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 나라야말로 저희 가족이 새 출발할 최고의 나라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 엘씨는 이곳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안전하게 자랄 것이고 개발자인 남편 또한 중국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커리어를 갖게 될 게 분명해 보였죠.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